안녕하세요. 용인에서 ICF로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직접 지은 아이비입니다. 오늘은 그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골조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또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제가 어떤 식으로 직접 시공을 했고,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얼마나 절감을 했는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주로 이제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그 인공지능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제가 데이터는 쭉 입력을 하고 인공지능에게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인공지능이 만든 그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사용한 인공지능은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뭐 특히 국방부가 쓰네 안 쓰네 한참 논란이 있었던 그 인공지능을 썼는데요. 얼마나 좋은 질로 만들어졌는지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제목은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함으로써 얼마나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저희 집이 이제 60평 기준이니까요. 통상적으로 업체에게 전체 다 맡기게 되면은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한 250에서 300.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천에서 뭐 거의 2억 가까이, 물론 이제 더 고급으로 하면 더 올라가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했을 경우에 뭐 1억 5천 정도인데,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직접 시공함으로써 얼마에 할 수 있었느냐. 대략 보면은 뭐, 지금 보면은 자재비 수준, 자재비에다 이제 약간의 인건비 들어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은 약 3천만 정도? 저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들었을 거예요. 목수를 쓰고 뭐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거는 한 5천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목수를 썼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한 1,000 정도 추가됐고, 난방공사를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이제 맡겼기 때문에 거기서 1,000, 여기 1,000 정도가 또 추가되네. 마루공사 또 1,000 정도 추가해서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00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거의 뭐 절반 이하로, 여기는 뭐 70%,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까지 직접 시공하게 되면 한 70%까지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일단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체 공사 공정을 보면은 이제 그 창호는 주문을 하면은 이제 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설치까지 해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주 항목으로 돌렸고, 전기통신 같은 경우는 저는 직접 시공을 했고요. 이거는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고요. 상하수 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외주 주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이거는 물이 샜을 경우에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하수 배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영역이 아닐까. 그래서 요거는 외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이제 목공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장 공사가 되겠죠. 석고보드도 붙이고 뭐 벽면에 평활도 보고 문틀 시공하고 천정하고 이런 것들. 이 목공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가지고 하면은 직접 시공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그 목수의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직접 시공하는 것이 그 큰 절약을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욕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방수가 이제 제일 문제되는데, 방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시공을 했고요. 이제 최종 마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써서, 일당을 주고 전문가를 써서 이제 타일 붙이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외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거는 이제 방수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방 같은 경우에도 건식 난방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뭐 모든 것이 다 직접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서 나오니까요. 반면에 이제 방통, 습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업체에 맡기는 것이 낫겠죠. 저는 좀 건식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이거는 이제 직접 시공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시공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장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도장이 상당히 비쌉니다. 특히 페인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공정이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자재비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라고 보시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도장 부분도 그 직접 시공을 하면은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필름이나 타일, 도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필름과 도배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안에 기포가 잡히게 되는데 그렇게 보기가 흉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뭐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외주를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루 같은 경우에도 직접 시공이 가능하고요. 저는 그 가족들이 강하게 우겨가지고 이제 직접 하지 못하고 외부에 맡겼는데 제가 다락은 직접 시공했습니다. 다락 같은 경우에 품질하고 그 전문가가 한 품질하고 비교를 해봐도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시공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조명도 직접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 기구를 직접 고르는 것부터 해가지고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명 기구도 직접 시공하는 것이 좋겠고요. 가구는 이제 대부분 외주를 주니까 저는 일부는 이제 직접 제작을 했지만 대부분 이제 외주를 주게 되면은 외주업체에서 설치까지 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얀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외주, 그다음에 그 갈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직접 시공하는 것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비용 절감 방안을 보면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절감을 할 수 있겠죠. 직접 시공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자재비 절감하는 것이 있겠고 또 인건비 절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싸게 사는 것이 일단 좋은 제품은 싸게 사는 것이 좋은데 뭐 싸게 한다고 해서 아주 허투루한 그 자재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재를 일단 선정을 하면은 발품을 팔아갖고 여러 업체를 비교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골라서 자재를 구입하면 되겠고 또는 이제 가끔 와서 그 일을 해주시는 그 분들 일당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부분 그분들은 그 자재를 싸게 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잘 부탁을 해서 업자 가격으로 자재를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찾으시면은 그렇게 하면 업자 가격으로 도매 가격이라는 거죠. 도매 가격으로 자재를 받을 수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자재비를 절감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넷 직구 활용. 이거는 대부분 이제 공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직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게 뭐 영구적으로 그 제가 사용할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브랜드의 제품을 쓰는 것이 좋겠지만 일회성 공구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그 비싼 유명한 그 공구 업체로부터 만든 공구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성비 있게 공구라든가 이런 거는 인터넷으로 직구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절감은 직접 시공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 예상액이 지금 밑에 있는 표에서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이 부분을 상당히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표가 약간 복잡하기는 한데 전체 공정별로 이제 그 도급을 하는 경우 이거를 뭐 통으로 베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천에서 뭐 2억 정도 그 정도 되겠지만 공정별로 이제 도급을 주게 되면은 전기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에서 1200만 정도 60평 기준입니다. 이 정도 되고 옥내 그 상하수도 배관 같은 경우에는 600에서 뭐 1200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되는데 이렇게 도급을 하는 방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업체가 아까 얘기했던 통으로 맡긴 경우에 비해서 이제 업체가 가져가는 마진 정도는 세이브가 될 겁니다. 반면에 이제 직접 시공을 가능하냐 여부를 따져서 직접 시공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직접 시공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일당제로 그 전문 기술이 있는 인부들을 구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또는 이제 건축주가 모든 것을 혼자 직접 수행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일당을 주고 고용을 해서 하는 경우에
그 전기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개 두 명이 일개조로 그 작업을 하는데 60평 같은 경우에는 한 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한 250 정도, 250 정도. 그러니까 그 하루에 250만 원 정도의 그 추가적으로 이제 재료비를 더하면 전체 공사비가 나오겠죠. 재료비는 통상적으로 인건비의 인건비보다 조금 높습니다. 1.5배 정도 하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전기통신 배선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1.5배를 한다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도급 비용에 비해서도 거의 절반 정도에 할 수 있는 것가 되겠죠. 옥내 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가급적 외주를 주는 것이 좋겠고, 이 경우에 그 두 명이 이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여기 자재비 뭐 한 150 정도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목공이 굉장히 큽니다. 목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열흘을 저희 집에 일을 했는데, 목수는 또 인건비도 씁니다. 인건비가 35만 원이었거든요. 요즘은 더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5만 원에서 인건비가 전 총 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직접 했지만 두 명이 와서 그 이틀 정도 하게 되는데, 그럼 한 100만 원 정도 들 거고요. 난방, 도장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은 약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뭐 직접 시공을 하는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금액은 절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날짜로 전기통신 배선을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직접 했으니까요. 물론 전기 인입, 그 다음에 분전반, 단자함, 이 부분 설치는 그 외주를 맡겼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필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주를 맡겼고, 나머지 옥내 배선, 그 다음에 옥내 기구 설치, 뭐 조명까지 전부 제가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법규상에 이 전기는 그 안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법규상으로 그 모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법규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전선의 색상을 반드시 그 정확하게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20V를 쓰게 되는데, 220V 같은 경우에는 3개 가닥에 선이 들어오는데, 한 가닥은 살아있는 실제로 전기가 들어오는 선, 그거를 상전압이라고 하고, 전기가 나가는 선, 이걸 중성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감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그 사람을 지켜주는, 그 다음에 집의 그 안전을 지켜주는 접지선, 이렇게 세 가지 선을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각각 선의 색깔은 상전압, 그러니까 전압이 살아있는 상전압을 쓰는 선 같은 경우에는 갈색, 검정색 또는 회색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0V 활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가는 선은 단 하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청색.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청색으로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지선은 녹색의 노란 줄이 되어 있는 그런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접지용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고, 전압이 살아있는 전기가 들어오는 선, 그거는 반드시 이 색깔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것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 기준이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옥내 배선은 2.5제곱밀리미터, 2.5 스퀘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2.5 제곱밀리미터 선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15 내지 20A 그 정도의 그 전력을 버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 경우에 쓸 수 있는 그 전력은 220V이기 때문에 3kW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 하나에 3kW 이상은 물리지 않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스퀘어, 4제곱밀리미터, 그러니까 전선의 단면적이 4제곱밀리미터라는 뜻인데, 이거는 30A까지 버팁니다. 30A다 하면은 보통 한 6kW, 6kW에서 뭐 7kW 정도 중간 되겠죠. 그 정도까지
그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라든가 인덕션 등 이제 고전력 그 가전제품 그쪽에 배선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그 2.5 스퀘어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선에는 그 피복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선이 예를 들어서 그 타게 됐을 경우에 유독가스가 나오면 사람에게 그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피복의 재질도 그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HFIX라는 선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독성 난연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고요. 예, 대부분의 이제 신축 가정용 내선의 표준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그 관심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HFIX라고 되어 있는 전선을 사용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지는 이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실제로 배선에 사용된 선을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왔는데, 모든 전선에는 이렇게 이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인선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선의 피복이 HFIX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굵기는 2.5 제곱밀리미터, 그러니까 2.5 스퀘어 전선이다. 그래서 2.5 스퀘어의 HFIX 전선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에 요 마크를 반드시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4스퀘어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4제곱밀리미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전선관에 대해서도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선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CD관이라고 해서 합성수지관을 많이 썼었는데, 굵기는 16mm, 20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성수지관을 요즘은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벽속 매입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어요. 벽속 매입이라는 콘크리트 안에 매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묻어가지고 그 배선을 할 경우에는 합성수지관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특히 이제 천정으로 배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천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금속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22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022년도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CD관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금속관을 사용하시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금속관 같은 경우에도 굵기 16mm나 20mm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굵기를 다르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규정도 또 되어 있는데, 시공 규정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점유율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CD관 전선관의 단면적 중에 전선의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그것이 4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열이 그 전선관 내에 갇혀 있으니까 그것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40% 이하로 되어 있는데, 16mm 관에다가 그 4스퀘어 선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를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스퀘어 전선을 배선을 하실 때는 20mm 그 전선관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선의 접속은 관 내부에서 전선을 끊었다가 연결했다가 하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전선은 그 분전반부터 콘센트까지 끊김없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중간에 끊어서 연결할 경우, 그러니까 그 선을 분지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정션 박스, 아울렛 조인트 이런 것들을 그 내에서만 접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션 박스라는 뒤에 이제 그림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거를 통해서 분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접속은 전선관 내부에서는 절대로 안 되고, 가급적이면 단말 콘센트로부터 그 분전함까지 한 번에 연결을 하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천정에는 CD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 금속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굴곡 반경은 뭐 통상적으로 다
지켜지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지 간격이 있는데요. 지지 간격은 그 합성 수지관 같은 경우에는 1.5m 이하마다 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근데 이건 뭐 거의 쓰지 않으니까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2m 내에서 그 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정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기 통신 배선 중에서 통신선의 종류와 배관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 케이블 종류에는 이제 UTP 케이블, 통상적으로 랜선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것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카테고리 5E 이상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요즘 카테고리 6까지도 이제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좋다는 얘기는 그 카테고리 5E가 아마 5G까지 5기가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그 이상으로 갈 경우에 대비해서 카테고리 6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올라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공사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거 카테고리 5E 이상 6나 그 이후께 뭐 새로 더 나왔으면은 가장 최신 거를 사용하시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동축 케이블은 뒤에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TV용인데 요즘은 이제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 법규상으로는 반드시 동축 케이블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선은 이 두 개의 선을 반드시 같이 그 배선을 하도록 되어 있죠. 광 케이블이나 전화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선 전화를 거의 쓰지 않고 또 쓴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UTP 선에서 그 가닥을 따가지고 전화를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배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UTP 선이랑 그 동축 케이블 이 두 개는 법규상 반드시 배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통신 배관 규정이 그 전선 간 내부 단면적이 40%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는 크게 열이 나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런 규정이 과연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 이하 되도록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단자함에 대한 기준은 뭐 이게 아파트 같은 층별 세대별 이렇게 분리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용 단자함과 통신용 단자함을 별도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함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통신 단자함, 그 다음에 전기 분전함 이렇게 두 개가 그 분리돼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통신을 실제로 이제 직접 배선을 할 때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게 이제 HFIX 선, 이게 한 다발이 한 300m입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60평 집을 지을 때 요거 한 다발 가지고 부족합니다. 거의 두세 다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게 구리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리값이 비싸서 이 선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끊어 팔면 굉장히 끊어서 사야지 하시고 하셨다가 부족해서 다시 사러 가면은 굉장히 비용이 올라가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한 다발씩 색깔별로, 그러니까 상선 한 색깔, 그 다음에 중성선 한 색깔, 그 다음에 접지선 한 색깔 이렇게 세 가지 색깔 세 다발을 별도로 사셔서 배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5 스퀘어와 4 스퀘어 이렇게 사셔야겠죠. 4 스퀘어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니까 4 스퀘어는 굳이 뭐 한 다발까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거리를 대충 재셔 가지고 이거 끊어서 사시는 게 낫겠지만 2.5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다발로 사시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UTP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박스로 파는데 한 박스로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UTP 케이블은 요 UTP 케이블은 이렇게 사시는 게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요거는 저는 국산을 사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게 통신선이기 때문에 통신 속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국산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요게 동축 케이블입니다. 옛날 그 동그란 선 안에 굵은 구리선 하나가 있고 바깥쪽에 이제 망처럼
구리선 다른 망으로 쌓여져 있는 요걸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반드시 법규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선은 이렇게 HFIX 전선 2.5스퀘어 4스퀘어 그 다음에 UTP 케이블 동축 케이블 이렇게 필요하시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전선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공사를 할 때 콘크리트에 묻으신다면 또는 이제 그 ICF 관에 ICF 그 벽체에다 묻으실 때는 CD관을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게 금속관보다는 편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CD관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의 굵기에 따라서 16mm가 관을 묻어야 될지 20mm를 묻어야 될지 CD관을 쓰시면 되고, 나머지 옥랩에서는 이제 이런 그 금속관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금속관을 자르실 때는 이런 그 가위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할 때는 이런 새들로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나중에 콘센트나 아니면 스위치에 접속할 때는 여기 이제 커넥터가 이렇게 있는데 커넥터로 반드시 연결을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 뒤에 설명드릴 금속 박스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선이 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커넥터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박스류에는 이제 이런 아울렛 박스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콘센트 박스가 있고 스위치 박스 이게 다릅니다. 두 가지가 이게 한 가지로 다 통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콘센트 박스와 그 스위치 박스가 다릅니다. 콘센트 박스는 좀 더 깊고 스위치 박스는 좀 얕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스위치 콘센트 메이 박스, 이게 팔각 박스라고 그래가지고 팔각 박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요것이 정션 박스 분기용입니다. 근데 단말기가 있는데 콘센트에는 콘센트하고 스위치 이렇게 이제 요게 스위치가 되어 있고 19, 49, 뭐 39, 29 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콘센트도 29, 49 뭐 이렇게 29하고 49, 19, 29, 49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것의 위치에 따라서 요 박스도 49짜리 박스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49 스위치를 설치할 때는 요 박스도 49 박스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49 스위치면 49 스위치 박스 이렇게 그거를 구별해서 설치하셔야 되고, 요쪽에 있는 것이 이제 통신 콘센트죠. 여기 이제 동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이제 RJ45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요 RJ45 요게 이제 랜선 딸깍 끼우는 거, 그거를 여기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단로 스위치가 있고 3로 스위치가 있습니다. 3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에 불을 켤 때 아래층에서 올라가기 전에 불을 딸깍 켜고 불을 끌 때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꺼야 된다는 거는 이제 단로 스위치입니다. 단로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다시 내려와서 끄고 다시 어두운 데 올라가야 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3로 스위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3로 스위치는 뭐냐면은 1층에 있는 스위치와 2층에 별도의 스위치를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서 1층에서 올라가기 전에 불을 켜고 올라갔다가 불을 꺼야 될 때는 2층에서 스위치를 끄면은 꺼지게, 그런 스위치가 특수 스위치인데 이런 3로 스위치를 적절하게 배치하면은 인생이 많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3로 스위치를 잘 선택을 하셔서 3로 스위치를 설치를 결정을 하시고 그에 따른 이제 배관 배선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단말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접속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특히 이제 스위치를 하나를 가지고 천정에 있는 전등 뭐 서너 개를 동시에 껐다 켰다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선 하나에다가 이제 배선을 물려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분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가장 안전하고 전기적으로 가장 안정하고 단단하다고 생각되는 커넥터가 이제 와고 커넥터. 요즘 전기공사 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요게 이제 와고 커넥터라고 하는 건데, 요 와고 커넥터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2구가 있고 3구, 4구 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절연 테이프를 갖고 절연이 필요한 부분에 그 절연을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케이블 타일을 가지고 이제 케이블을 그 널렁널렁거리지 않게 묶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 이외에 이제 필요 공구로는 전선 탈피기, 이게 이제 전선 탈피기인데 끝부분에 그 요즘은 이제 그 콘센트 같은 경우에 단선을 그냥 꾹 눌러서 끼우는 거기 때문에 끝부분을 탈피하는 것이 그 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탈피기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탈피기 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요비선이라고 하는데, 요비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 긴 관에다가 전선을 집어넣을 때 이제 그 전선이 자꾸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걸리지 않고 쭉 빠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 10m, 20m, 30m 이렇게 나오는데, 집에 배선을 하실 때는 30m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비선을 가지고 요비선을 먼저 밀어 놓고, 요비선 끝에 이제 여기 전선을 묶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전선을 여기다가 묶어 가지고 요비선을 잡아당기면 전선이 딸려오는 그런 게 되는데, 이제 그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 한 분이 이쪽 끝에 있고 다른 분이 반대쪽 끝에 있으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요비선을 미리 연결하고 전선을 당겨 빼는 그런 겁니다. 그 이외에 이제 레이저 수평계, 뭐 전기하는데 왜 레이저 수평계냐 뭐 이런 게 그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뒤에서 이제 실제 시공한 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적으로 그 작업을 한 공정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금속 박스, 그러니까 콘센트 박스, 스위치 박스, 뭐 정션 박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팔각 박스 이런 것들을 고정을 하는 건데, 벽에다가 이제 전기와 통신 콘센트 스위치 박스를 설치를 하는데, 천정에는 이제 그 정션 박스 또는 뭐 여러 팔각 박스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천정에 붙이게 될 때 그 특히 이제 그 전등을 그 붙이는 위치를 일직선으로 맞추는 게 하늘에서 작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닥에다가 그 전등의 위치를 미리 그 표시를 하는 거죠. 전선의 위치 또는 이제 정션 박스가 필요하면 정션 박스의 위치 거기를 표시를 하고, 그 위에다가 레이저 수평계를 올려놓고 천정에다가 비추면은 그 천정에 어디가 정확한 위치인지 그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미리 작업을 해놓고 그거를 천장으로 카피하기 위해서 그 레이저 수평계가 이때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수평계는 그런 용도로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벽에 이제 전기통신 콘센트 스위치 박스 같은 거를 설치를 할 때 이거 충분히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특히 이제 그 전기 그 콘센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자라거든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콘센트를 100몇 개를 샀어요. 100몇 개를 사가지고 그 설치를 했는데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설치해서 힘들더라도 이거를 업자에게 맡기면은 방에 뭐 그냥 한 4개나 한 4구 정도 또는 6구 정도 설치하고 그냥 끝내는데, 한쪽 벽에만 설치하죠. 또 그것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거를 전기를 땡겨다 쓰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벽에다가 최소한 6개 이상, 그러니까 구멍이 6개 이상, 2구짜리 3개죠. 또는 4구짜리 2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지 그 불편함 없이 전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속 박스를 다 고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금속 박스와 그 분전함 또는 통신함까지 그 연결을 하게 되죠. 전선관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2.5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16mm, 그 다음에 4 스퀘어 같은 경우는 20mm 이렇게 그 관을 연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등 같은 경우는 스위치와 전등 간에는 이제 그 16mm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위치에서부터 또 마찬가지로 그 단자함까지 연결은 16mm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거는 전동 16mm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전열 같은 게 정션 박스 중간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각 방별로 그 전선 하나로 끌고 와가지고 천정에다가 정션 박스를 놓고 정션 박스로부터 각각의 콘센트로 전기를 땡겨갈 때 그때는 이제 정션 박스가 그 큰 전력을 소모를 하게 되겠죠. 모든 콘센트를 하나로 그 컨트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션 박스까지는 그 분전함으로부터 20mg을 믿고 여기 4스퀘어를 그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봤을 때 그 안전을 위해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선이다 싶으면은 무조건 그 4스퀘어 20mg을 묻으시고, 그렇지 않고 개별적인 콘센트, 그 다음에 개별적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 16mg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5스퀘어가 되겠죠. 그래서 전선관까지 하면은 연결이 되면은 작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한 80%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전선관을 연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선관이 다 설치가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전선을 밀어 넣게 되겠죠. 전선을 밀어 넣는데 이거는 그 전선관 연결과 동시에 해도 상관없어요. 전선관 하나 연결하고 선 밀어 넣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는 편의상 그 전선관을 먼저 다 연결하고 나중에 전선을 별도로 밀어 넣는 작업을 했는데 각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하게 되면 간혹 누락된 전선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선관 하나 연결하고 전선 밀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선관 연결하고 전선 밀어넣기까지 하면은 뭐 거의 그 전기통신 배선 작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는 그 단말기, 그러니까 콘센트와 스위치를 실제로 이제 연결하는 작업. 그건데 이건 뭐 어렵지 않은 작업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통신용 그 UTP 케이블을 연결하는 콘센트, 그거는 그 전기 전문가에게 그 일당을 주고서 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색깔이 뒤바뀌면 안 되거든요. 여기 색깔의 규칙이 있습니다. 선이 8가닥이 있는데 8가닥을 일정한 순서로 그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제 생각에는 고단말기는 외주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전등을 그 달기 전에 전등 전선의 끝부분은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절연 테이프로 절연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목공 작업을 할 때 자칫 잘못 만져가지고 전선을 만지면 그 감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외등, 외부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와 분리시켜서, 외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비를 많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누전이 많이 발생할 빈도가 상대적으로 누전의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부와 분리된 별도의 배선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전기통신 배선에 있어서 시공 꿀팁입니다. 제가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왜 그러냐면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누락된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설계를 미리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조명 설계를 미리 하면은 특히 이제 천장에 조명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은지 미리 그 도면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죠. 거기에 이제 선을 미리 따놓고 그 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공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콘센트는 실제로 사용자가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각자 자기 방에 어디에 놨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결정을 하는 것이 좋죠.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넉넉하게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부족해가지고 그 익스텐션 코드 가지고 여기저기 막 전선 끌고 가는 거는 보기도 안 좋고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하시는 것이 공사할 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 배선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추가 나중에 뭐 갑자기 영화를 보고 싶어서 그 프로젝터를 달아야겠다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뭐 특별하게 뭘 더 달아야 되는 경우가 갑자기 생겼다. 특히 이제 천정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비선을 몇 가닥 뽑아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끝부분은 완전히 그 절연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한 개, 전등 여러 개 분기하실 때는 반드시 와고 커넥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에요. 또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거 빼기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안전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와고 커넥터를 사고 가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또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실링팬 설치할 건지 그 위치에 미리 배선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나중에 실링팬 잊어버렸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설치할지 미리 다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현관에는 전기 통신 그 배선이 필수입니다. 현관에 그 카메라, 그다음에 벨 이거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작동하기 위한 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에서 그 영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통신을 하기 위한 통신 배선 이게 동시에 그 같이 배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관까지. 그러니까 옥내에 단말기와 현관까지 이 배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통신 콘센트 접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당을 주고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뭐 전기를 보시는 공간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프로젝터를 위한 전기, 그 다음에 프로젝터와 컴퓨터 또는 뭐 다른 그 플레이어 그것과 연결하기 위해서 HDMI 선이나 또는 여러 통신 케이블을 그 배선을 하셔야겠죠. 또 외부 설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등이라든가 CCTV 여기에 외등이나 CCTV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벽체 공사를 할 때 배선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배관만 돼 있겠죠. 거기까지 이제 배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일러. 보일러는 그 조절기의 위치를 결정하고 조절기로부터 보일러까지 그 통신선을 반드시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절기로부터 그 온도를 세팅을 하면은 보일러가 그거에 맞춰서 가동할 수 있도록 보일러의 위치와 조절기의 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각방 온도 조절기를 설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저는 설치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선은 다 해놓은 상태인데요. 각방 온도 조절기의 위치하고 거기서부터 메인 조절기 또는 보일러의 밸브까지 배선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는 보일러 업체에게 각방 온도 조절기를 하기 위해서 배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배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홈. 요즘 이제 유튜브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커튼이 스위치 누르면 자동으로 쫙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스마트홈 설치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 스마트홈에 해당되는 스마트홈용 기기에 해당되는 위치에 실제로 전기 배선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가 상당히 높게 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 맞춰서 그 콘센트를 설치를 하셔야지 미관상 좋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너무 낮게 설치해 놓으면 선이 하나가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배관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셔서 위치를 잡으시고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천정에 4스퀘어로 배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미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업체에 문의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방마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되는지 문의를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시공을 하면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 나중에 빠뜨리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꿀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많은 절약을 하신 게 되겠습니다. 전기통신을 직접 시공하게 됨으로써 이만한 금액이 거의 한 1,000만원 정도의 돈을 재료비 빼고는 거의 절감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기통신 배선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봤는데 이거는 시간의 문제고요. 제가 하는데 천천히 하면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은 상당히 절약을 많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시고 여유를 두시고 전기통신 공사를 직접 시공하시면 한 1,000만원 정도를 버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000만원이면은 하루에 한 100몇십만원 되겠죠. 꼭 직접 시공을 하셔서 그 정도 절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제 제가 목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